남편의 장례를 막 치른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마지막 남은 집까지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하는 가장 차갑고 통쾌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저는 올해 68살 박하은이에요. 인천의 오래된 동네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죠. 지금은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늙은이가 되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참 끌어넘쳤어요. 신포국제시장 뒤편 좁은 골목길에 제 이름을 건 작은 비빔밥 가게가 있었거든요. 하은이네라고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곳이었죠. 아침이면 남편이 택시 운전대를 잡고 집을 나서는 소리에 잠이 깨고 저는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했어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 지글지글 볶아지는 나물 소리,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는 부지런했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하나뿐인 아들 지훈이를 키워냈어요. 번듯한 대학까지 보내고 나니 이제야 우리 부부도 발 뻗고 자나 싶었죠. 하지만 행복은 참 길지 않더라고요. 어느 늦은 밤 남편이 몰던 택시가 음주운전 차량에 바쳤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날의 사고는 남편의 몸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병원에서는 뇌졸중이라고 하더군요. 퇴원하던 날 남편은 왼쪽 몸을 전혀 쓰지 못하는 반신불수가 되어 휠체어에 앉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로 저는 가게 문을 닫았어요. 제 인생의 자부심이었던 하은이네 간판을 내리던 날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은 인생 이 사람 곁을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소임이라고 그렇게 굳게 마음먹었죠. 그렇게 우리의 시간은 집안에 갇혀버렸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건 똑같은데 우리 집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어쩐지 예전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어요. 동구의 이 낡은 다세대 주택. 우리가 신혼 때부터 살았던 이 집은 이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오늘도 새벽같이 눈을 떴어요. 남편의 숨소리가 고른지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죠. 예전 같으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했을 부엌이지만 지금은 맹물 끓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요. 남편에게는 간이 된 음식을 먹일 수가 없거든요. 쌀을 곱게 갈아 끓인 미음을 시키면서 문득 가게를 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손님상에 내놓던 그 뜨끈한 비빔밥, 무려 8가지나 되는 나물을 하나하나 정성껏 무치고 비법 고추장 한 숟갈 푹 떠서 올리면 그걸 받아든 손님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죠. 지금 제가 만드는 이 희멀건 미음과는 얼마나 다른 세상 이야기인지. 통장 잔고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가게를 정리하며 받은 얼마 안 되는 돈과 평생 푼푼히 모았던 저축은 남편의 병원비와 약값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 사람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기저귀를 가는 일로 제 하루는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냄새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 몸에 상처가 나지 않게 살피는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죠. 욕창이 생기면 큰일이거든요. 2시간에 한 번씩 몸을 돌려 눕혀주고 굳어버린 팔다리를 주물러주는 것도 잊지 않아요. 남편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지만 저는 괜찮아요. 제 손길이 느껴질 거라고, 제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믿으니까요. 주말에는 아들 내외가 잠시 들르곤 해요. 하나뿐인 아들 지훈이, 그리고 회계사였다가 지금은 임신 준비를 한다며 쉬고 있는 며느리 수진이, 그 애들이 오는 날이면 그래도 집안에 사람 사는 소리가 좀 나지 않을까. 기대하지만 그 기대는 언제나 실망으로 끝나요. 지난 주말에도 그랬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아들 내외는 외투도 벗는 둥, 마는 둥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그러고는 둘 다 고개를 숙이고 각자의 손바닥만 한 기계만 들여다봐요.
남편이 누워있는 방 쪽으로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요. 지훈이는 언제부턴가 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어요. 어미의 고생하는 모습이 미안해서 그러는 걸까 애써 좋게 생각해 보려 했죠. 수진이는 좀 달랐어요. 그 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만 그 눈에는 어떤 따스함도 없었죠. 어머니, 요즘은 재활 로봇이 그렇게 잘 나온대요. 사람이 할 필요 없이 알아서 다 해준다던데. 손에 들린 기계에서 눈도 떼지 않고 툭 던지는 말에 기가 막혔어요. 재활 로봇이라니. 당장 다음 달 기저귀 값, 약값을 걱정하는 내 앞에서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다니 그 로봇은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는 걸까요? 아들 내외의 마음이 지금 우리 부부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수진이의 가시 돋친 말은 그게 시작이었죠. 제가 남편을 위해 밤새 정성껏 달인 한약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이런 한약은 함부로 먹으면 간 수치를 높인대요. 의사 처방도 없이. 그 애의 말은 언제나 인터넷에서 받는 대로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을 제 경험과 손맛을 믿고 살아온 사람인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떠드는 인터넷 세상의 이야기가 어느새 제 평생의 지혜를 하찮게 만들어버리더군요. 제가 그 작은 기계를 다룰 줄 모른다는 사실이 마치 제가 세상의 모든 지식에서 뒤처진 무지한 늙은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어요. 이 집은 환기가 잘 안 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거예요. 환자한테는 안 좋은데 아버님한테 그런 옛날 이야기는 그만해 주세요. 인지 능력에 혼란만 들인대요. 그 애는 자신의 모든 비판을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걱정이라는 말로 예쁘게 포장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죠. 제가 무식해서 반박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말들에 담긴 차가운 의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죠. 그건 걱정이 아니라 저에 대한 무시와 비난이었어요. 나라에서 저처럼 아픈 사람을 돌보는 가족에게 주는 지원이 있다는 말을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어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던가.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낡은 스마트폰을 들고 한참을 씨름해 봤지만 작은 화면 속 깨알 같은 글씨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손가락은 자꾸 헛나가기만 했어요. 결국 지훈이에게 물어봤죠. 지훈아, 혹시 그런 거 신청하는 거 좀 알아봐 줄 수 있니? 아, 그거요. 엄청 복잡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제가 한번 볼게요. 그 나중이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진짜 제 가슴에 비수를 꽂은 건 며칠 전 우연히 듣게 된 수진이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거리를 다듬고 있었고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아마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제 시누이였던 것 같아요. 고모님, 저희도 아버님 걱정돼서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어머님이 너무 고집이 세세요. 저희가 뭘 해드리려고 해도 통 듣지를 않으시니까요. 당신 방식만 옳다고 하시니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손에 든 물을 그대로 놓쳤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가 바닥을 굴렀지만 수진이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전화를 계속했어요. 그 상냥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 저에게 말할 때와는 너무나 다른 교묘하고 계산된 목소리였어요. 저를 도와줄 수 없는 고집불통 늙은이로 아들 내외의 호의를 무시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혼자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는 이미 제 아들 내외에 의해 철저히 고립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병든 몸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힘든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는 예감할 수 있었어요. 온기가 사라진 이 삭풍부는 집에서 저는 그렇게 홀로 서 있었어요. 며느리의 그 서늘한 목소리를 엿들은 후로 제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아들 내외의 무심함이 그저 젊은 날의 철없음이나 바쁜 세상살이 탓이겠거니 애써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행동, 모든 말 한마디가 날카롭게 계산된 것임을 알아버렸으니까요. 그건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의 창살이
제 주위로 하나씩 내려와 꽂히는 것과 같았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남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죠. 얕은 숨을 몰아쉬며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졌고 저는 그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남편이 갑자기 열이 끓어오르며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누르고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남편을 들것에 싣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응급실의 공기는 온통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수많은 서류에 이름과 주소를 적고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했죠.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읽을 겨를도 없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는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차트에만 눈을 고정한 채 말했어요. 보호자분, 그러니까 아드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그날 밤 제가 수십 번은 더 들어야 했던 말이 되었어요.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도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도 의사는 늘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저는 남편의 아내이고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인데 이 차가운 병원 안에서 저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어요. 모든 것은 서류상 보호자로 등재된 아들 지훈이의 손에 달려 있었죠. 아들에게 전화를 걸자 한참 뒤에야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알겠다는 말만 하고는 금방 전화를 끊더군요. 곧이어 걸려온 전화는 수진이에게서였어요. 남편의 안부보다 병원비 걱정이 먼저였죠. 어머니,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실비보험은 있으세요? 그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어요. 마치 회계사가 서류를 검토하듯 냉정하고 사무적인 질문이었죠. 제 가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다행히 남편은 고비를 넘겼지만 의사는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죠. 어머님, 이제는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전문 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내다버리라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뒤에 서 있던 아들 부부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저는 보고야 말았어요. 그들에게 의사의 말은 기다렸다는 듯 찾아온 기회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는 요양원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수진이는 인터넷으로 검색했다며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 요양원 사진들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죠.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노인들이 함께 모여 웃으며 그림을 그리는 마치 천국 같은 풍경이었어요. 어머니, 이 정도는 해드려야 자식된 도리죠. 아버님도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으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저는 결국 홀로 집을 나섰어요. 낡은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씩 갈아타며 인천 시내와 근교의 요양원들을 찾아다녔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고 낯선 동네를 헤매는 길은 너무나 고단했어요. 강화도 가는 버스는 어찌나 사람이 많던지 김포 외곽의 한 요양원은 지도만 보고 찾아갔다가 길을 잃어 한참을 헤매기도 했어요. 그거야 당연히 어머니가 가진 돈으로 일단 내셔야죠. 아버님 병원비인데 결국 그거였어요. 자신들의 손에는 흙 한 톨 묻히지 않고 제 돈으로 남편을 처리하고 싶었던 거죠. 제 평생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호자인 아들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제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 마지막 순간 그의 곁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없었죠. 삑 하는 기계음과 함께 남편의 시간이 멈추었을 때 제 세상도 함께 멈춰버렸어요. 완전한 슬픔과 고독 속에서 저는 그렇게 또 한 번 세상에 홀로 서게 되었어요. 남편의 장례식은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3일 내내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서
밀려드는 조문객들에게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반복했죠. 잠은커녕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했어요.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그저 육신이 부서져라 고단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육체적인 고단함보다 더 저를 힘들게 한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요양원 상담실에 들어서면 상담사들은 하나같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돈 없는 늙은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죠. 이 세상은 자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에게 너무나 비정했어요. 수소문 끝에 겨우 한 요양원에 남편을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운 그곳에 남편을 홀로 두고 나오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죠. 저는 매일같이 그곳을 찾아갔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옛날 노래를 불러주고 굳어버린 손을 주물러 주었죠. 아들 내외는 딱 한 번 찾아왔어요. 수진이가 임신 초기라 몸이 안 좋다는 핑계, 지훈이는 주말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그들은 남편의 침대 곁에 10분도 채 머무르지 않고 서둘러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늦은 밤 요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가 택시를 잡아탔어요. 병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마웠다고 평생 하고 싶었던 말들을 속삭였어요. 그들이 떠난 뒤 저는 텅 빈 복도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차가운 공간에서 말없이 누워있는 남편의 손을 잡고 홀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죠. 아드님은 어디 계시고요? 같이 오셔야 상담이 편한데. 바로 그때였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장례식장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지훈이와 수진이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고 뭔가에 쫓기는 사람들처럼 초조하고 다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수진이는 스마트폰 뱅킹 앱으로 보험금 지급 예정 알림을 저보다 먼저 받았던 거예요. 친척 중 누군가가 무심코 흘린 남편의 교통사고 합의금 이야기까지 들었던 거고요. 그들은 돈 냄새를 맡고 달려온 하이에나와 다름없었어요. 수진이는 주위를 둘러볼 틈도 없이 제게로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대뜸 본론부터 꺼냈어요. 남아있던 시누이와 아주버님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님 앞으로 나오는 보험금이랑 합의금이 꽤 크다면서요? 너무나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남편의 온기가 식지도 않은 이 자리에서 첫마디가 돈 이야기라니. 제가 대답 없이 쳐다만 보자 옆에 서 있던 지훈이가 말을 거들었어요. 어머니, 법적으로 제가 유일한 아들이니까 그 돈의 절반은 제 상속분인 거 아시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죠. 그럼 네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내가 졌던 그 큰 빚은 그건 어떡하고? 제 말에 수진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니, 그건 이미 쓴 돈이잖아요. 그걸 왜 여기다 합쳐서 계산하세요? 그건 부부의 책임이었던 거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내 아버지 영정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상관없어요. 소리를 지른 건 수진이었어요. 그 애의 얼굴에서 늘 가면처럼 쓰고 있던 교양 있는 며느리의 표정이 사라지고 탐욕으로 일그러진 민낯이 드러났죠. 그 돈은 아버님 돈이었으니 당연히 아드님이 받아야죠. 어머니 혼자 다 독차지하시려고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다고, 아직 빚도 다 갚지 못했다고. 그러자 그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수진이가 악을 쓰며 제사상 위에 있던 과일 접시를 팔로 쳐서 엎어버렸어요. 사과와 배가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녔죠. 그 모습을 신호탄으로 지훈이가 짐승처럼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조문객들이 놓고 간 국화 화환들을 발로 걷어찼어요.
새하얀 꽃집들이 공중에 눈처럼 흩날렸죠. 그걸로도 모자라 자신의 아버지를 모셔놓은 영정 사진과 향로가 놓인 상을 그대로 발로 차엎어버렸어요. 와장창. 영정 사진 액자가 깨지고 향로가 나뒹구는 굉음이 장례식장을 울렸어요. 이게 다 이기적인 늙은이 때문이야. 지훈이가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고함을 질렀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남편의 깨진 사진 조각을 주워 담으려 했죠. 멈춰, 이 불효자식아, 멈추란 말이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친척들은 얼어붙은 듯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수군거릴 뿐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가족 일은 알아서 해야지. 저는 그 순간 완벽하게 혼자였어요. 제가 깨진 사진 위로 엎드려 울부짖고 있을 때였어요. 지훈이가 망설임 없이 제게 다가와 제 옆구리를 군홧발로 걷어찼어요. 윽 하는 소리와 함께 옆으로 나뒹굴었죠.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갈비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보다 더 아팠던 건 제 아들이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그 증오의 찬 눈빛이었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깨진 영정 조각과 엉망이 된 제사상을 보았어요. 더 이상 싸울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만족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죠.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린 잿더미 속에서 아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마음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지옥 같던 장례식이 끝나고 몇 주가 흘렀어요. 저는 겨우 몸을 추스르고 있었죠. 어느 날 수진이가 약간 부른배를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러면서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계획이 있다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어차피 이제 혼자 계시잖아요. 이 집은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드실 테니 이 집을 파시고 더 작고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집 팔고 남는 차액은 저희를 주세요. 저희가 곧 태어날 어머니 손주를 위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거든요. 어머니도 좋고 저희도 좋고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이들은 제 돈뿐만 아니라 제 삶의 마지막 남은 공간,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까지 빼앗으려 하는구나.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연민 따위는 없었어요. 오직 끝없는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결정되었어요. 저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하겠다. 수진이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끝낼 계획을요. 그 애들에게 너희들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한 다음 날부터 저는 아주 바쁜 사람이 되었어요. 슬퍼할 시간도 절망에 빠져 있을 틈도 없었죠. 제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시간이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평생 제 발로 드나들던 동네 은행이 아닌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은행에 가서 새로 통장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고는 동네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갔죠.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우리 삶의 터전이었던 이 집을 내놓기 위해서요. 중개인은 제 단호한 태도에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사무적으로 서류를 준비해 주었어요. 집은 생각보다 금방 팔렸어요. 집이 팔리고 잔금이 들어오던 날, 저는 새로 만든 통장 하나만 들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남편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합의금, 그리고 집을 판 돈 전부를 그 통장으로 옮겼죠. 마지막으로 제가 수십 년간 비빔밥 가게를 하며 하은이네 이름으로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낡은 적금 통장들을 모두 해지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남편조차도 그 존재를 몰랐던 오롯이 제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이었죠. 은행 창구 직원이
여러 개의 통장을 합치느라 한참을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마침내 제 앞에 내밀어진 통장에는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큰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액수였죠. 그 숫자를 보는데 눈물 대신 옅은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건 복수의 자금이 아니었어요. 제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갑옷이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열쇠였죠. 모든 정리를 마친 저는 최소한의 집만 챙겨 집을 나섰어요. 텅 빈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죠. 이곳에 깃든 모든 추억, 좋았던 기억과 아팠던 기억들을 남김없이 그 공간에 남겨두고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인천 버스 터미널로 향했죠. 제 목적지는 강원도였어요. 버스가 인천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잿빛이던 풍경이 서서히 푸른 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과 들을 보며 제 인생도 저렇게 다시 푸르러질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강원도의 작은 군단위 버스 터미널은 한적했어요. 낯선 공기와 풍경에 잠시 막막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 멀리서 저를 보고 손을 흔드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자 금세 마음이 놓였죠. 제 오랜 친구이자 그 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는 김영감이었어요. 아이고, 하은이, 오느라 고생 많았네. 김영감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잘 왔다. 여기서 다 잊고 새로 시작하면 돼야. 여긴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으니께. 그 구수한 강원도 사투리와 무심한 듯 따뜻한 위로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어요. 김영감은 저를 위해 마을 어귀에 작은 빈집을 미리 알아봐 주었어요. 당장 지낼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죠. 그는 저를 마을 사람들에게 인천에서 온 내 오랜 친구라고 소개해주며 제가 낯선 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어요. 새로운 삶에서 제가 마주한 가장 큰 벽은 다름 아닌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이었어요. 도시에서는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그 작은 기계가 이 외딴 시골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죠. 그런 저를 구해준 건 김영감의 손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방학을 맞아 내려온 슬기라는 아이였어요. 슬기는 제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아주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인터넷으로 식자재를 주문하는 법,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보내는 법, 그리고 지도 앱으로 길을 찾는 법까지. 처음에는 작은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슬기의 도움으로 하나씩 배워나갔죠. 난생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밀가루 한 포대를 주문해 배달받았을 때 저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어요. 어느 날은 슬기가 당근마켓이라는 앱을 알려주더군요.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라고요. 마침 식당을 하려면 냉장고가 필요했는데 그 앱을 통해 옆 동네 식당이 폐업하며 내놓은 거의 새 것 같은 영업용 냉장고를 반값에 살 수 있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판매자와 연락하고 용달차를 불러 물건을 실어왔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저는 더 이상 기술에 소외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세상과 연결되고 제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김영감과 함께 차를 타고 국도를 달리다가 폐가처럼 버려진 작은 건물을 발견했어요. 길가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낡은 건물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곳이 보석처럼 보였어요. 등산객들과 여행객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길목이었거든요. 영감, 나 저기서 다시 밥 장사 한번 해볼까 봐요. 그 말에 김영감이 빙그레 웃더군요. 제 눈에서 예전 하은이네 비빔밥 가게 주인의 그 반짝이는 눈빛을 보았던 거겠죠. 그날부터 저는 다시 바빠졌어요. 이장님과 함께 군청을 찾아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게를 수리할 계획을 세웠죠. 식당 이름은 엄마의 밥상이라고 지었어요. 메뉴는 딱 두 가지, 제 평생의 자부심이 담긴 비법 고추장 비빔밥, 그리고 뜨끈한 순두부찌개. 여기에 강원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곤드레, 나물과 메밀전을 곁들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제 인생의 이막이 그렇게 강원도의 맑은 바람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엄마의 밥상은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죠. 쌩쌩 달리는 차들은 제 작은 가게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정성껏 나물을 무치고 갓 지은 밥을 퍼올리고 뜨끈한 순두부찌개를 끓였어요. 언젠가는 이 진심이 통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첫 손님은 강원도의 아름다운 산을 오르내리던 등산객들이었어요. 땀에 젖은 채 가게에 들어선 그들은 제 비빔밥 한 그릇을 싹싹 비우고는 엄지를 치켜 세웠죠. 어머니, 평생 먹어본 비빔밥 중에 최고네요. 그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에 지난날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제 밥상의 진가를 알아주는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말에는 배낭을 맨 젊은 청년이 혼자 와서 비빔밥을 먹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자기가 캠핑 유튜버인데 음식 맛에 너무 감동해서 영상으로 찍어 소개해도 되겠냐고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인데 며칠 뒤 슬기가 보여준 영상 속에서는 제 가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영상 아래에는 인생 비빔밥이라는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려 있었죠.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강원도 지역 방송국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만드는 젊은 PD가 촬영지를 물색하다가 우연히 제 가게에 들렀던 거예요. 그는 순두부찌개 국물 한 숟갈을 뜨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러고는 제게 가게를 열게 된 사연을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는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PD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촬영을 제안했어요.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제 인생은 다시 한번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가게 전화기는 불이 났고, 가게 앞 국도는 엄마의 밥상을 찾아온 차들로 마비가 될 지경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밥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었어요. 역경을 이겨낸 제 삶을 응원하러 제 밥상에서 따뜻한 위로를 얻으러 오는 순례자들 같았죠. 신문과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어느새 제게는 칠순의 오뚜기 CEO라는 쑥스러운 별명까지 붙었어요. 예전에는 저를 동정하거나 심지어 자식들한테 밑보인 문제 있는 늙은이라며 비난했던 친척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시기가 잔뜩 묻어 있었죠. 저는 그저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가게는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저는 마을의 다른 할머니들, 그리고 저처럼 경력이 단절되었던 동네 아주머니들을 직원으로 고용했어요. 우리는 함께 웃고 떠들며 음식을 만들었죠. 가게는 늘 활기로 넘쳤고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가게 옆에 작은 텃밭을 일고 야외 좌석도 만들고 슬기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으로 제 비법 고추장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 석 자를 걸고 제 능력으로 일군 완벽한 저의 왕국이었죠. 제가 이룬 경제적 성공은 이제 제 아들과 며느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어요. 바로 추석이었죠. 민족 대이동이 시작된 연휴 첫날. 제 가게는 귀성객과 여행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어요. 모두의 얼굴에 설렘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날이었죠. 그때였어요. 가게 앞 주차장으로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차문이 열리고 내리는 두 사람. 제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수진이의 품에는 갓난아이가 안겨 있었죠. 1년 남짓한 시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제게 다가와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은 저를 향해 있지 않았어요.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손님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 그리고 계산기에 쌓여가는 현금을 훑고 있었죠. 그 눈빛에서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돈 냄새를 맡고 온 거였죠. 아니나 다를까 안부를 묻는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수진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장사 엄청 잘 되시네요. 하루 매출이 얼마나 나와요? 지훈이가 옆에서 거들었죠. 이 가격은 너무 싼 거 아니에요? 2배는 올려받으셔야겠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줌의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너희들 당장 여기서 나가거라. 여기는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다. 제 단호한 태도에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진이가 당황하며 품에 안은 아이를 제 쪽으로 내밀었죠. 어머니, 어떻게 손주한테까지 이러실 수 있으세요? 애 얼굴 한번 보세요. 그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손주, 내 손주라고? 저는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의 할머니가 아들에게 맞아 죽기 직전이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지?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을 때 너희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말이다. 제 외침에 가게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어요. 수십 개의 눈이 모두 우리를 향해 있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익숙하게 112 번호를 눌렀죠. 지금부터 1분 주겠다. 내 가게에서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제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곳은 더 이상 제가 쫓겨나고 맞아야 했던 무력한 공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곳은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일어선 저 박하은의 성이었어요. 아들 내외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어요. 그때였어요. 저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젊은 손님이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그 말을 시작으로 가게 안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것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제 곁에는 제 삶을, 제 선택을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던 거예요. 지훈이와 수진이는 그 박수 소리를 뒤로 한 채 도망치듯 차를 타고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들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미소 짓는 손님들을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완전한 해방감, 제 이름으로 오롯이 제 힘으로 되찾은 세상 가장 통쾌하고 값진 승리였어요. 추석에 그 소란이 있고 난 뒤 제 식당에는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호수처럼 잔잔해졌어요. 그들을 내쫓은 것이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삶의 공간에서 오물을 치워낸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제 인생은 이제 온전히 저의 것이 되었고 저는 그 안에서 하루하루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계절이 몇 번 바뀌고 강원도의 산자락에 고운 단풍이 내려앉은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잠시 손님이 뜸한 오후, 가게 툇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는데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길게 울리더군요. 아들, 지훈이에게서 온 장문의 문자 메시지였어요. 그 길고 긴 글 속에는 뒤늦은 사과와 구차한 변명, 그리고 한 번만 만나달라는 애원이 담겨 있었죠. 예전 같았으면 그 글자 하나하나에 심장이 내려앉고 손이 떨렸을 테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저 멀리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무덤덤했죠. 저는 그 문자를 지우지도 답장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제게 저질렀던 그 모진 일들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그들이 밉거나 증오스럽지도 않았어요. 미움이라는 감정도 마음을 줘야 생기는 거더군요. 그들은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희미하고 파워레스한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저만의 방식으로 그들과의 악연을 정리하고 제 안의 평화를 온전히 되찾았어요. 파괴가 아닌 소멸을 통한 저 자신을 위한 구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제 성공과 남은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가 고용한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저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들,
아이를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되었던 아주머니들. 그들의 웃음 속에서 저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엄마의 밥상을 개인의 가게가 아닌 마을 사람들과 함께 꾸려나가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업에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마을 잔치를 열어 외로운 분들을 초대했죠.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저처럼 작은 식당이라도 여러 자립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의 문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게 한편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시니어 창업 교실을 열었어요. 제 비법 고추장 레시피부터 가게 운영 노하우까지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주었어요. 주말이면 제 가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어린이 요리 교실을 열었거든요. 고사리 손으로 장을 담그고 서툰 솜씨로 나무를 묻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제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기분이었죠. 전통의 맛과 지혜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이 모든 과정은 슬기의 손을 통해 엄마의 밥상 유튜브 채널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저희 채널은 이제 단순한 맛집 소개가 아니라 제 삶의 철학과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소통의 공간이 되었죠. 구독자들은 저를 인생 멘토라 부르며 응원해 주었어요. 어느 날은 군청에서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어요. 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시니어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제 작은 날갯짓이 저 혼자만의 비상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 전체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어요.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죠. 가게 안은 따뜻한 온기와 맛있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저와 직원들은 함께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겨우내 먹을 만두를 빚고 있었죠. 피를 만들고 소를 채우고 예쁘게 주름을 잡는 우리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한 가족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엄마의 밥상, 간판 불빛이 어두운 국도와 내리는 눈송이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배신의 잿더미 위에서 단지 저만의 왕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고.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등대 하나를 밝혔던 것이라고. 지난 세월 제가 잃어버렸던 것은 남편도 돈도 집도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죠. 그리고 저는 마침내 이 머나먼 강원도 땅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속에서 저 자신을 온전히 되찾은 거예요. 봄날은 그렇게 다시 제게 찾아왔어요. 하은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인생의 가장 큰 배신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진정한 자존감이란 남이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내 손으로 잿더미 위에서부터 다시 지어 올리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자신만의 집과 같은 것이었죠.